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 분석 유형 답안 작성법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교 분석 유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 다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연습 과정입니다. 자, 이제 그런 연습 과정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두제시문 비교를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비교 분석 유형 연습 문제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소통에 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하면서 분량 400자 내외입니다. 자, 이럴 때 일단 소통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시문 가와 나는 다 소통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시문 분석의 방향이자 이제 비교 분석의 큰 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소통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전달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 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을 때 연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 선물, 행위 이런 것들 뿐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말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라는 것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둘기라는 말을 봅시다. 이 비둘기라는 말은 이 비둘기과의 새를 지칭합니다. 자, 우리 알고 있죠, 비둘기라는 새.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 딱 그 비둘기라는 그 새를 지칭하는 말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자, 비둘기는 원래 평화의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비둘기들을 날리고 이러한 식순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평화라고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의 비둘기는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되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비둘기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뭐 지저분하다, 너무 뚱뚱하다, 그래갖고 뭐 닭둘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자, 그런 의미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봅시다. 넌 나의 비둘기야. 무슨 뜻이죠? 자, 넌 나의 비둘기야 말한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뭔가 어떤 뭐 평화, 순수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더럽다는 뜻이야? 내가 그렇게 뚱뚱한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말에 담기는 의미는 각각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합니다. 언어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을 연결할지는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사랑해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뭐죠? 자, 사랑에 대해서는 각자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한테 사랑은 지금의 순간적 감정입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연인이 난 널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나도 너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같은 말을 사용했지만 A가 B에게 말한 사랑은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인데 B가 A한테 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충실할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하고 있는 거죠.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럴 때 무엇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가 과연 소통을 하고 있긴 한 건가? 이러한 의문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통에 대한 관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시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제시문 가부터 보겠습니다. 칸트는 감정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대한 보편적인 전달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가정하는데 이를 공통감이라고 한다. 공통감 동그라미. 자, 일단 이 글에서의 화제는 공통감입니다. 공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통감이라는 게 뭔가요? 보편적 전달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소통 능력, 즉 보편적 소통 능력을 공통감이라고 합니다. 자, 아렌트는 이런 공통감을 불편부당성, 불편부당성 뜻이 옆에 설명되죠. 어떤 사태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결부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개방적 태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보편적 소통 능력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공통감은 개인적 판단 기준에 따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자, 지금 제시문 가에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서 공통감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소통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 어떤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관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너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의 입장에 쓸 수 있는 어떤 공통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